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제론 이범웅입니다. 오늘은 5주차이고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4주차에 했던 거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주차에는 뭐 많은 내용을 했던 건 아닌데요. 경제 원리와 부동산 시장 분석 가운데 이제 수요 공급 모형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래서 수요 공급 모형 중에 이제 시장 균형의 이제 조금 뒷부분 간단한 수식을 가지고 살펴봤었는데요. 수요 공급 모형을 이제 수식으로 표현하면 세 가지 식의 그 연립방정식 모형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함수는 QD는 DP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걸 이제 조금 양함수의 형태로 쓰면 A-BP라고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공급 함수는 QS는 SP 해가지고 C 플러스 DP로 했고요. 그 다음에 균형 조건이 하나 들어갔죠. 그래서 QD는 QS, 그러니까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게 균형 조건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파라미터인 또는 계수인 상수와 계수인 A, B, C, D는 0보다 이제 크다라고 했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균형값 피스타는 A-C 오버 B 플러스 D, 균형 거리량 Q 스타는 A 마이너스 B 곱하기 A-C의 C 오버 B 플러스 D 또는 C 플러스 D 곱하기 A-C 오버 B 플러스 D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 그냥 간단하게 수요함수, 공급함수, 양함수를 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풀어보면 이런 형태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A와 C, 그러니까 수요함수와 공급함수의 상수항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변화하면 수요곡선이나 공급곡선이 이제 평행하게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B나 D, 그러니까 계수, 가격 앞에 붙어 있는 계수 B, D가 변화하면 수요곡선이나 공급곡선이 정확하게 횡충의 절편을 축으로 해가지고 회전 이동을 한다. 이렇게 결국 이제 A와 C 또는 B와 D 중에 하나가 변화를 하면 균형이 변화한다. 라고 하는 걸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살펴본 게 이제 비교 정태 분석이었죠. 그래서 비교 정태 분석은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그 분석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격 이외에 다른 변수가 변화하면 수요 곡선 또는 공급 곡선 또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모두가 이동해 가지고 균형이 변화를 하죠. 이럴 때 애초의 균형 그리고 새로운 균형이라는 두 정지에 있는 상태를 비교하는 분석을 비교 정태 분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첫 번째는 수요 증가의 예였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증가할 때 어떤 도시 지역에 인구가 증가할 때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주택 시장에서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오른쪽으로 D0에서 D1으로 이동한다. 그럼 애초에 균형 E0점하고 새로운 균형 E1점을 비교해 보면 주택 시장의 가격은 P0에서 P1으로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Q0에서 Q1으로 증가한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그대로 있으면 그럴 때는 이제 균형 가격이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 그 표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었죠. 그 다음에 공급이 증가하는 걸 또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법을 도입해가지고 생산 비용이 감소한다라고 하면 주택에 대한 공급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주택 시장의 공급 곡선이 S0에서 S1으로 우측으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애초에 균형점 E0점하고 새로운 균형점 E1점을 비교해 보면 주택시장에서 균형 가격은 P0에서 P1으로 하락하고 거래량은 Q0에서 Q1으로 증가한다라고 하는 결과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그 표가 표를 보시면 이제 9가지 경우가 나오죠. 첫 번째 경우 수요 불변, 공급 불변은 뭐 살펴볼 필요가 없으니까 나머지 수요 증가, 수요 감소,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불변하는 거,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불변인 거, 그 다음에 수요가 불변이고 공급이 증가하는 거, 수요가 불변이고 공급이 감소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8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8가지 경우 하나하나를 갖다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 또 생각해 봤던 게 주택 공급 곡선의 기울기와 가격 변동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제 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소득이 증가한다든지, 인구가 증가한다든지, 또는 주택 대출 금리가 하락한다든지, 그래서 주택 대출이 증가한다든지 하면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균형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는데요. 그 균형 가격의 상승, 즉 수요 증가 시 균형 가격의 상승은
공급이 얼마나 신축적으로 반응하는가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상승할 때 공급량이 신축적으로 증가하면 가격 상승은 소폭에 그치지만 공급량의 변화가 원활하지 못하다라고 하면 그때는 가격이 훨씬 더 큰 폭으로 상승한다라고 하는 걸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공급량이 신축적으로 가격이 변화에 대해서 공급량이 신축적으로 반응하는지 그 정도를 나타내 주는 게 공급의 가격 탄력성, 줄여서 공급 탄력성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의는 가격이 1% 상승할 때 공급량이 몇 퍼센트 증가하는지를 나타내 주는 지표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고요. 공급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누어 가지고 구합니다. 공급량의 변화율은 델타 QS 오버 QS로 다 표현할 수 있고요. 가격의 변화율은 델타 P 오버 P로다가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조금 조정을 하면 델타 QS 오버 델타 P 곱하기 P 오버 QS, 이게 공급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나타내주는 산정하는, 측정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공급 곡선이 직선이다라고 하면 그럴 때는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탄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게 엄밀하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공급 곡선이 수평선에 가까우면 탄력적이고 보다 더 탄력적이고, 공급 곡선이 수직선에 가까우면 그때는 이제 덜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3쪽의 그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게 공급이 비탄력적인 경우 그리고 탄력적인 경우를 갖다가 그때 이제 수요 증가에 따른 주택 가격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림이 두 개가 있었죠. 그래서 SM 두 그림에서 SM 프라임 해가지고 아래 첨자가 M인 건 중기 공급 곡선을 의미하고, SL 프라임 해가지고 아래 첨자가 L인 것은 장기 공급 곡선을 나타내 준다라고 했죠. 그래서 중기에 비해서 장기의 공급이 더 탄력적이기 때문에 장기 공급 곡선이 수평선에 더 가깝다라고 하는 것까지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주택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인 경우 SM, SL의 형태로 나타난다. 윗그림에서. 이럴 때는 소득이나 인구 증가 나타나면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게 되는데, 이거에 따라서 주택 가격은 P0에서 P1으로 중기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장기적으로는 P2로 다소 하락한다라고 하는 걸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주택 공급 곡선이 SM 프라임, SL 프라임으로 해가지고 아래 그림에서처럼 탄력적이다라고 하면 수요 증가에 따라 주택 가격은 P0에서 P1 프라임으로 소폭 상승하고 장기적으로 이제 또 P2 프라임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변동폭이 적다라고 하는 걸 살펴볼 수 있었죠. 근데 이놈하고 24쪽 그림에 있는 그 주택 공급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의 우측 이동, 이 주택 가격에 미치는 효과는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도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의 탄력성을 높이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그냥 공급 곡선은 비탄력적인데 공급을 증가시키는 것하고 주택 가격에 미치는 효과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걸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공급이 비탄력적인 상태에서 그냥 공급을 증가시킨다라고 하면, 즉 공급 곡선을 우측 이동시킨다라고 하면 그때는 일시적으로 가격이 안정되지만 그거에 따라 가지고 수요가 다시 증가하고 그러면 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결과를 끄집어냈습니다. 주택 공급이 비탄력적인 상황에서 수요가 D0에서 D1으로 증가한다, 우측 이동한다라고 하면 가격은 P0에서 P1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가격이 너무 높아졌으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을 우측 이동시킨다. 즉 S0에서 SG로 24쪽 그림에서 우측 이동시키면 그때 가격은 P2로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긴 하지만 정부가 이렇게 공급을 갖다 증가시킨다라고 하면 이거는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신호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한 수요가 다시 D1에서 DG로 우측 이동 증가하게 되고요. 그럼 주택 가격도
P3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공급 곡선을 보다 더 탄력적으로 만들지 않고, 즉 다시 말해서 수평선에 가깝도록 하지 않고 그냥 비탄력적인 수직선에 가까운 공급 곡선을 이동시킨다라고 하면 가격 변동폭은 상대적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과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여러 가지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 때문에 주택시장에서 공급이 비탄력적이라서 그냥 공급을 증가시키는 정책만 가지고서는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기가 어렵다. 차라리 규제를 풀어가지고 공급 곡선을 좀 더 탄력적이 되도록, 공급 곡선이 수평선에 가깝도록 만드는 것이 훨씬 더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시장 균형과 경제적 후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강의안을 띄워놓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안이고요. 두 번째 강의안에 지금 24쪽 보시면 시장 균형과 경제적 후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시장 기구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갖다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균형에 도달한다라고 하면 경제 전체의, 물론 그 시장 하나만 가지고 보는 거긴 하죠. 경제적 후생이 이코노믹 웰페어라고 하는 게 극대화된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장에서 경제적 후생을 갖다 측정을 할 때는요, 그 시장에 참여하는 두 부류의, 두 유형의 주체, 즉 소비자, 생산자, 수요 측면에 참여하는 주체, 공급 측면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후생 수준의 합계, 즉 다시 말해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으로다가 정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를 합친 걸 총잉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요 총잉여를 경제적 후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이제 소비자 잉여서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 수요곡선 이제 해석 방식을 갖다가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두 번째 방식 설명을 드리면서 수요곡선의 높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곡선의 높이는 소비자가 이 재화의 마지막 한 단위에 대해 추가로 지불하려고 하는 최대한의 금액, 지불 의사 가격 또는 소비자가 느끼는 추가적인 편익, 한계 편익, 마지널 베니핏, MB를 의미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한 재화로부터 얻는 한계 편익, 추가적인 편익이 그 재화의 가격과 같아지는 점에서 구입량을 결정한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균형 가격은 이제 P0고요. 균형 거래량은 Q0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가격이 P0로 주어지면 요게 수요곡선 D니까요. 쭉 따라와 가지고 이 제로점에 대응하는 구입량 Q0만큼 구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구입량이 Q0일 때는 그 마지막 한 단위에서 추가적으로 얻는 편익, 한계 편익이 요 E0만큼의 높이니까 Q0에서 수요곡선의 높이, 즉 P0만큼이니까 이만큼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 걸 지불 의사 가격 또는 수요 가격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수요곡선을 읽는 두 가지 방식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요 Q0라고 하는 그 마지막 단위, 그 앞에 있는 걸 보시면요, 다 요 P0라고 하는 시장 가격보다, 주어진 시장 가격보다 더 이제 지불 의사 가격, 한계 편익, 수요 가격이 더 높습니다. Q1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요, 주어진 구입량이 구입량이 Q1이다라고 하면 마지막 한 단위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쭉 따라 올라가 수요 곡선의 높이, 즉 다시 말해서 요 A까지의 높이죠. 그게 PD1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PD1만큼의 추가적인 편익을 얻기 때문에 그만큼까지는 지불할 용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요 가격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은 시장에서 형성된 균형 가격 P0만큼만 지불하니까 PD1과 P0의 차이, PD1과 P0의 차이, 그러니까 요만큼의 높이가 되겠죠. 그만큼을 가외로 보너스로 얻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Q0만큼 결국 가격이 P0로 주어지면 Q0만큼 구입을 하게 되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첫 번째 한 단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Q0에서의 마지막 한 단위까지 이런 가외의 이득을 다 찾아낼 수가 있고요. 그걸 다 합친 게 바로
뭐냐? 가외로 얻는 이득. 소비자가 요 시장에 참여해가지고 소비활동, 정말 시장의 수요 측면에 참여해가지고 소비자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얻게 되는 가외의 이득, 소비자 잉여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그냥 한번 적어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판서를 하는 게 좀 쉽지 않아가지고요. 적어보세요. 자, 첫 번째 빵 한 개에 대해서는 이 소비자가 처음이니까요. 빵집 가가지고 배가 고파서 빵을 먹는데 첫 번째 빵 하나에 대해서는 얻는 만족감이 굉장히 크겠죠. 배가 고팠으니까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빵 한 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얻게 되는 편익은 2,000원만큼이다. 두 번째 빵 하나에 대해서는 두 번째 빵 하나입니다. 일단 첫 번째 빵 하나를 먹고 2,000원만큼의 편익을 얻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빵 하나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얻는 편익이 1,500원. 그래서 지불할 용의가 있는 수요 가격이 1,500원이다. 세 번째 빵 하나에 대해서는 1,200원만큼의 추가적인 만족감, MB의 한계 편익, 그리고 수요 가격, 지불할 용의가 있다. 그다음에 네 번째 하나에 대해서는 1,000원만큼 지불할 용의가 있고 다섯 번째 하나에 대해서는 900원만큼 지불할 용의가 있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일부러 2,000원, 1,500원, 첫 번째 한 단위 2,000원, 두 번째 한 단위 1,500원, 세 번째 한 단위 1,200원, 네 번째 한 단위 1,000원, 다섯 번째 한 단위 900원 해가지고 추가적인 편익, 추가적인 만족감이 점점 더 떨어지는 거. 요거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표현했어요. 그러면 이럴 때 빵 가격이 1,000원으로 주어지면 첫 번째 빵 하나 먹을까요? 첫 번째 빵 하나 먹으면은 추가적인 편익 2,000원만큼 얻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빵 하나 정말 먹고 지불하는 금액은 빵 가격 1,000원인데 그거 정말 첫 번째 빵 하나 먹었을 때 얻는 추가적인 편익이 2,000원이니까 1,000원만큼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먹어요. 두 번째 빵 하나에 대해서는 1,500원만큼 추가적인 편익을 얻는데 근데 두 번째 빵 하나도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은 1,000원이니까 1,000원만 지불하면 돼요. 500원만큼 남죠. 세 번째 빵 하나에 대해서는 1,200원만큼의 만족감을 얻는데 1,000원을 지불해요. 200원만큼 남아요. 네 번째 빵 하나에 대해서는 1,000원만큼의 만족감 얻는데 1,000원을 지불해야 돼요. 이건 남는 건 없죠. 남는 건 없는데 여기까지 지불하고 네 번째 빵 하나까지 지불하고 이제 먹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섯 번째 빵 하나는 900원만큼의 추가적인 편익을 얻어요. 근데 지불해야 되는 건 1,000원이에요. 합리적인 소비자라면은 당연히 지불하지 않고 먹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한 단위. 그래서 네 번째 한 단위까지 총 4개를 먹는다. 빵 가격이 1,000원으로 주어지면 네 번째 한 단위까지 총 4개를 먹고 그럴 때 얻는 편익 2,000원, 1,500원, 1,200원, 1,000원 합치면은 얼마가 되느냐? 5,700원이 돼요. 지불한 금액은 하나에 1,000원씩 4개를 먹었으니까 4,000원만큼 지불하죠. 그래서 남는 거 1,700원만큼 남게 되고요.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 소비자가 시장에 참여해서 얻게 되는 가외의 이득, 정말 보너스 해가지고 소비자 잉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비자 잉여는 이 그림에서는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요 곡선 아래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요 가격을 나타내주는 수평선이 있죠. P0에서 쭉 따라가는 P0, E0라고 하는 요 직선, 그 위에 있는 면적, 그게 바로 소비자 잉여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빵 가격이 P0로 주어지면 이 소비자는 Q0까지 뭐 소비자 또는 소비자들이라고 해도 돼요. 이 소비자 또는 소비자들은 Q0까지 구입을 한다. 그 수요량이 Q0만큼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때 얻게 되는 소비자 또는 소비자들이 얻게 되는 가외의 이득, 소비자 잉여는 수요곡선 아래에 있으면서 요 P0 이상인 정말 삼각형 요 점을 갖다가 뭐라고 할까요? 요 점을 F점이라고 할까요? 요 점. 그러니까 수요곡선이 저기 막 가격축하고 종축하고 만나는 점, 요 점을 F라고 할까요? F점이라고 하면은 삼각형 P0 F 그리고 E0 만큼이 소비자 잉여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그러면 소비자들은 가격이 낮아지는 걸 좋아해요. 왜 좋아할까요? 라고 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하나의 답이 뭐가 되느냐? 가격이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P0일 때는 소비자 잉여가 P0, 그다음에 요
요점은 F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P0, 삼각형 P0, F, E0인데요. 만약에 가격이 낮아져가지고 PS1으로 가격이 낮아졌다. 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P0보다는 더 낮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삼각형 PS1 그리고 요점 F점 그리고 쭉 따라가가지고 수요곡선하고 만나는 요점 요 삼각형이 되겠죠. 그러니까 가격이 낮아지면 소비자 입장에서 얻게 되는 외의 이득, 소비자 잉여가 더 넓어진, 더 커진다. P0일 땐 요 삼각형인데 여기 빗금친 삼각형인데 PS1일 때는 그때는 요 삼각형의 크기가 더 커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즉 소비자 잉여가 더 커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가격이 하락하면 좋아한다. 왜? 소비자 잉여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다.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 잉여가 감소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걸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생산자 잉여입니다. 생산자 잉여, 생산자 잉여 공급곡선 하면서 두 번째 공급곡선을 해석하는 방법 해가지고 공급곡선의 높이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공급곡선의 높이에 뭘 의미한다? 추가적인 비용을 의미한다. 그래서 공급곡선 이 높이. 자, 여기서 Q0 그 마지막 한 단위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한다, 시장에 대답한다 라고 하면 그 마지막 한 단위 추가적으로 생산할 때 들어가는 추가적인 비용이 요 E0점의 높이가 돼요. 그러니까 P0만큼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만큼 추가적인 비용, 한계 비용, MC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그만큼은 지불받으려고 하는 금액이다. 그놈을 공급가격이라고 한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Q0에서 마지막 한 단위 생산할 때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한계 비용 E0, P0만큼이기 때문에 최소한 P0는 받으려고 하고 그 P0를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공급가격이라고 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곡선을 해석할 때 가격이 P0로 주어지면 쭉 따라가 공급곡선과 만나는 E0점에 대응하는 Q0만큼을 공급량으로 결정한다. 그만큼 Q0만큼 공급하려고 한다. 공급량 Q0이다. 이게 첫 번째 해석 방식이었고요. 두 번째 해석 방식은 Q0에서 마지막 한 단위 생산할 때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요 P0만큼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만큼은 지불받으려고 한다. 최소한 MC 한계 비용만큼은 지불받으려고 한다. P0만큼 지불받으려고 한다. 그놈을 공급가격이라고 한다. 그래서 Q0에서 쭉 따라 올라가 공급가격, 즉 추가적인 비용은 P0만큼이다 라고 하는 걸 나타내 준다라고 했죠. 자, 그럼 이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빵 가격이 P0여가지고 공급 측면에 참여하는 생산자는 Q0만큼 이제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내다 팔았어요. 참 이때도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자, 빵을 하나 만들 때, 첫 번째 하나 만들 때 추가적인 비용 얼마 들어가느냐? MC 한계 비용 100원만큼 들어간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두 번째 하나 만들 때 이미 한 단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한 단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300원만큼의 추가적인 비용, 한계 비용 MC가 들어가고요. 세 번째 한 단위 만들 때 600원만큼의 추가적인 비용, 한계 비용이 들어가고, 네 번째 한 단위 만들 때 1000원만큼의 한계 비용이 들어가고, 다섯 번째 한 단위 만들 때 1500원만큼의 한계 비용,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놈은 이제 한계 비용 체증의 법칙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제가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 단위 추가적인 비용 100원, 두 번째 한 단위 추가적인 비용 300원, 세 번째 한 단위 추가적인 비용 600원, 네 번째 한 단위 추가적인 비용 1000원, 다섯 번째 한 단위 추가적인 비용 1,500원이에요. 자, 그러면은 빵 가격이 1,000원으로 주어지면, 자, 첫 번째 한 단위 만들 땐 100원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900원만큼은 남죠. 그러니까 이 생산자 입장에서, 빵 가게 아저씨 입장에서 첫 번째 하나 만들어 팔아요. 두 번째 하나 추가적인 비용 얼마가 들어가면 300원이 들어가요. 근데 빵 가격은 두 번째 하나에 대해서도 1,000원이에요. 700원만큼 남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빵 만들어 팔아요. 두 번째 한 단위. 세 번째 한 단위, 자, 추가적인 비용은 600원 들어가는데, 그런데 빵 가격은 1,000원 지불 받아요. 그러니까 400원 남죠. 그래서 세 번째 한 단위도 만들어 팔아요. 네 번째 한 단위는 추가적인 비용 1,000원 들어가는데 1,000원만큼 받아요. 지불 받아요. 가격이 1,000원이니까. 그럼 아무것도 남지는 않죠. 근데 여기까지는 만들어 팔아요.
다섯 번째 한 단위는 한 단위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이 추가적인 비용이 1,500원인데 만들어 팔면 1,000원만 받아요. 500원 손해네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다섯 번째 한 단위는 만들어 팔질 않아요. 그래서 빵 가격이 1,000원으로 주어지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해서 총 빵 4개를 만들어 팔아요. 그리고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빵 네 번째 한 단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1,000원만큼 들어가니까 1,000원 꼭 받고 싶다. 공급 가격 한 개 비용인 1,000원이다. 이걸 이제 공급선의 높이가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럼 이 이 생산자 입장에서는 자, 빵 가격이 1,000원일 때 네 번째 한 단위까지 총 4개를 만들어 팝니다. 그때 들어가는 총 비용, 첫 번째 하나 만들 때 추가적인 비용 100원, 두 번째 하나 만들 때 추가적인 비용 300원, 세 번째 한 단위 만들 때 추가적인 비용 600원, 그리고 네 번째 하나 만들 때 추가적인 비용 1,000원이에요. 그럼 4개를 총 만들면 총 비용은 100원 더하기 300원 더하기 600원 더하기 1,000원 해가지고 얼마가 되죠? 2,000원이 돼요. 근데 빵 4개를 만들어 팔면 하나당 1,000원씩 지불받으니까 4,000원을 지불받게 됩니다. 4,000원 지불받는 거에서 2,000원 소요되는 비용, 총 비용 빼주면 2,000원만큼 남게 되죠. 이놈을 뭐라 그러냐? 생산자가 시장에 참여했기 때문에, 시장의 공급 측면에 참여했기 때문에 얻게 되는 외의 이득, 보너스이다라고 해서 생산자 잉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산자 잉여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했을 때, 자, 어떻게 구하냐면 공급곡선이 있으면 공급곡선 위에 있으면서 가격, 시장 가격 아래에 있는 그 삼각형의 넓이 가지고 구합니다. 그러니까 공급곡선 위에 있으면서, 자, 공급곡선이 종축과 만나는 점, 가격축과 만나는 점을 지점이라고 하자고요. 그러면은 생산자 잉여는 요 삼각형 G 그리고 P0, E0 요게 돼버려요. 그래서 공급곡선 이상에 있으면서 공급곡선 위에 있으면서 가격 아래에 있는 놈, 요 삼각형 죄송합니다. G라고 했죠. 요 점. G라고 했어요. 요 점을. 그래서 삼각형 G, P0, E0가 됩니다. 그래서 이 놈을 갖다가 생산자 잉여라고 한다. 생산자 잉여. 자, 이것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요. 가격이 높아지면 시장에서 형성돼서 주어지는 가격이 높아지면 그때는 생산자 잉여가 더 커져요. 그러니까 생산자들은 가격이 높아지면 더 좋아한다. 왜? 생산자 잉여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격이 낮아지면 안 좋아해요. 왜 그러겠어요? 생산자 잉여가 줄어드니까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그러면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구하는 거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봅시다. 자, 소비자 잉여. 자,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했을 때, 자, 아까 가격이 P0로 주어지면은 그때 정말 소비자들은 Q0만큼 구입을 해요. 구입을 하는데 그때 지불하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지불하는 금액은 빵 가격 P0에 아까 예를 들었으니까 빵 가격 P0에 빵 구입량 Q0 곱해주면은 요 사각형이 되겠죠. 사각형 O 그 다음에 P0 그리고 E0 Q0 해가지고 요 사각형이 돼버려요. 근데 실제로 얻게 되는 편익은 얼마만큼이냐라고 했을 때 총편익은 첫 번째 한 단위에 대해서는 요만큼 추가적인 편익 얻고 두 번째 한 단위 Q1이라고 하면 두 번째 한 단위에서는 요 A의 높이만큼 추가적인 편익을 얻고 세 번째 한 단위에 대해서는 요 높이만큼 추가적인 편익 얻고 마지막 네 번째 한 단위 Q0에서 쭉 따라 올라가 요 E0만큼의 높이 즉 P0만큼의 추가적인 편익을 얻어요. 이걸 다 합쳐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요 점을 갖다 F점이라고 한다 그랬죠. 수요곡선이 종축하고 만나는 점 F점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 Q0만큼 즉 아까 얘에서는 빵 4개 구입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구입해가지고 먹었을 때 얻게 되는 총편익은 사각형 O 그 다음에 요 점 F점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2점 그리고 Q0점이 돼요. 이게 총편익이 돼요. 빵 4개 여기서 Q0까지 먹었을 때 구입해서 먹었을 때 얻게 되는 총편익이 되는데 근데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은 사각형 O, P0 그리고 E0, Q0만큼이에요. 그러니까 남는 거 삼각형 P0 그다음에 요점 F점 그리고 E0 요 삼각형만큼 소비자 잉여가 남는다. 그래서 소비자 잉여를 측정할 때 그래프에서 측정할 때 어떻게 측정하면 되느냐? 수요곡선 아래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가격 이상에 있는 것, 가격 위에 있는 것, 그 삼각형이 소비자 잉여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생산자 잉여 마찬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생산자 잉여
자, 생산자가 P0의 가격이 Q0만큼 만들어 팔아요. 그러면은 P0의 가격에다가 몇 개를 만들어 파느냐? Q0만큼 만들어 파니까 사각형 O, P0, E0, Q0 이게 바로 생산자가 만들어 Q0만 가격이 P0에서 Q0만큼 만들어 팔았을 때 얻게 되는 총 판매 수입이 됩니다. 근데 지불한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일까요? 첫 번째 한 단위에 대해서는 공급 곡선의 높이가 요만큼이에요. 그래서 요만큼 한계 비용 첫 번째 한 단위에서 지불을 하고 두 번째 한 단위에서 요 높이 B만큼, 세 번째 한 단위에서 요 높이 공급 곡선의 높이만큼, 네 번째 마지막 한 단위에 대해서는 요 E0만큼 지불을 해요. 그래서 총 비용은 이런 추가적인 비용, 한계 비용을 다 합쳐놓은 거예요. 그림에서 보면은 요 점을 아까 그러니까 공급 곡선이 종축하고 만나는 점을 지점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사각형 O, 그다음에 지점, 그리고 E0, Q0 요 사각형이 그러니까 이건 직사각형이 아니에요. 요 사각형이 바로 빵 4개, 여기서 빵 Q0만큼을 만들어 팔았을 때 소요되는 총 비용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판매 수입은 사각형 O, P0, E0, Q0만큼인데 소요되는 총 비용은 죄송합니다. 사각형 O, 그다음에 요점, 지점, 그리고 F0, 죄송합니다. E0, 그리고 Q0 해가지고 요 사각형이 실제로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소요되는 비용, 총 비용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지불받는 판매 수입, 실제 판매 수입, 요 사각형에서 총 비용, 요 사각형을 빼준 거, 삼각형 얼마만큼이에요? 요점 지점이라고 했으니까 삼각형 G, P0, E0만큼의 생산자 잉여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가지고 생산자 잉여까지 다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경제적 후생은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아까 얘기했죠?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합친 걸 총잉여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시장에는 정부가 개입을 안 하는 그냥 순수한 그 민간 시장이에요. 민간 주체들만 참여하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의 수요 측면에 소비자들이 참여하고 시장의 공급 측면에 생산자들이 참여하고 그 두 그룹만 참여하고 다른 그룹은 참여하지 않는 그런 시장입니다. 나중에 정부라고 하는 주체가 또 참여를 하는 시장을 볼 거예요. 주로 이제 세금을 통해서 참여를 하거든요.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함을 통해 가지고 그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볼 텐데요. 그러기 전까지는 지금은 소비자 그리고 생산자밖에 없어요. 자,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아까 찾아냈죠? 소비자 잉여는 실제 얻게 되는 죄송합니다. 소비자 잉여에서 소비자들이 시장에 참여해서 얻게 되는 가외의 이득, 소비자 잉여에서 뭘 빼줬어요?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을 빼줘서 구해냈죠.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구했을까요?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구했나요? 생산자 잉여는 실제 판매 수입에서 P0의 가격이 Q0만큼 팔았다라고 하면 P0 곱하기 Q0 사각형이죠. 그 실제 판매 수입에서 뭘 빼준 거였어요? Q0만큼 만들 때 들어가는 총 비용을 빼준 게 그게 바로 이제 생산자 잉여예요. 다시 한번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 잉여는 총 편익에서 실제 지불 금액을 빼준 거고요. 생산자 잉여는 실제 판매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준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 이 두 부류만 있다라고 하면 실제로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이 그게 전부 다 누구한테 가겠어요? 생산자가 실제로 판매한 수입으로 다 가버려요. 그러니까 소비자 잉여 구할 때 실제 지불 금액이 생산자 잉여 구할 때 실제 판매 수입하고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럼 총잉여는 소비자 잉여 더하기 생산자 잉여,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이다라고 했는데 소비자 잉여는 총편익에서 실제 지불 금액 빼준 거, 생산자 잉여는 실제 판매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준 거. 소비자 잉여할 때는 실제 지불 금액이 마이너스로 들어가고요. 생산자 잉여 구할 때는 실제 판매 수입이 플러스로 들어가요. 근데 이 둘이 정확히 일치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돼 버리죠. 그래서 총 잉여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총편익, 소비자들이 얻는 총편익에서 생산자들이 수요하는 총비용을 빼줘서 구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총이익을 구한다라고 하면은 소비자 잉여 구하고요. 그럼 삼각형 P0, 그 다음에 요 F점이었죠. 그리고 이제로 요게 소비자 잉여였어요. 생산자 잉여는 요점 G점이었죠. 그래서 삼각형 G, P0, 이제로 요 삼각형이 생산자 잉여였어요. 그럼 요 둘을 합친 거 소비자 잉여 삼각형 요거, 그 다음에 생산자 잉여 요 삼각형 해가지고 합친 거 결국 요 G, F, 이제로라고 한 요 삼각형이 바로 이제 총잉여예요. 근데 총잉여를 구할 때 또 다른 방식, 아까 얘기했죠. 소비자들이 얻게 되는 총편익. 총편익은 수요곡선 아래의 면적으로 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생산자들이 수요하는 총비용. 총비용은 공급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으로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 가격이 P0로 주어지면 그때 시장의 균형 상태가 달성이 되죠. 그러면서 균형 거래량, 즉 수요되고 공급되는 양이 Q0예요. Q0까지 수요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 총편익이 되고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사각형 O, 그 다음에 요점 F점, 그 E0, Q0. 요게 수요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이고 총편익이 돼요. 그리고 총비용은 공급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 Q0까지. 그래서 사각형 O, 그 다음에 요점은 아까 G점이라고 했죠. 그리고 E0, 그리고 Q0. 요게 이제 공급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 Q0까지의 총비용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Q0까지의 총편익 요 사각형에서 수요곡선 아래에 있는 요 사각형에서 그 다음에 Q0까지 총비용 공급곡선 아래에 있는 요 사각형 빼준 거, 즉 다시 말해서 요 삼각형 G, F, E0 요게 이제 총잉여이다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경제적 구생을 갖다가 총잉여를 갖다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해 볼 거. 완전 경쟁 시장에서 균형.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릴 때 균형 가지고 설명드렸는데요. 그때 경제적 구성이 어떻게 될까? 요걸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그건 잠깐 쉬었다가 돌아와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